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볼까요?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중소 매출 9% 증가, 경기 회복 신호다라는 기사가 오늘의 매경 일면입니다. 네, 중소기업 지금 매출 9%가 증가했습니다. 2분기 적자 폭도 줄었다. 경기가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신호인 것 아니겠느냐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실렸네요.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냉전 이념 탓 남북관계 파탄, 윤 정부 직격.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어제 퇴임 후 처음으로 서울에 상경했습니다. 9.19 지금 이 공동선언 5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올라온 건데 여기서 한 얘기가 냉전 이념 때문에 남북관계가 파탄이 됐다. 윤석열 정부를 직격하는 듯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요 얘기만 했느냐. 다음 기사 이어서 볼까요? 경향신문입니다. 안보 경제는 보수다. 이거 조작된 신화다. 라는 얘기도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이 했습니다. 네. 최근에 감사원의 통계 조작 수사 의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답을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지금 같이 나오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광폭 행보 잠시 뒤에 저희 대담으로도 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기초과학 R&D 예산 다시 늘린다. 네.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가 되고 상당히 과학계에서 또 기초과학 R&D 분야에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R&D 예산이 완전히 깎였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이 분야 예산 다시 늘리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정부가 다시 재설정을 좀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당 지금 필요한 분야에 제대로 다시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생계급여 지급 대상 확대, 내년 월 소득 4인 가구 기준으로 할 때 183만 원까지는 지금 기초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할 때 최저 생계비 183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을 정부에서 지급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이럴 경우에 수급자가 올해보다 8만 5천 명이 늘어난다라고 하네요.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수능, 모평, 모의평가, 출제교사 24명이 유명 학원의 문제를 팔았다. 사실 이 얘기는 앞서서 나왔었습니다. 막 5억을 받은 사람도 있었고요. 3억, 2억, 줄줄줄 수억을 받은 이런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어제 교육부가 밝혔습니다. 이런 교사 24명에 대해서 수사 의뢰 또 고소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수사 상황도 좀 같이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사진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어제 저녁에 사실 잠 못 이룬 분들 꽤 되실 것 같습니다. 와, 포효하는 우리 태극전사들. 어제 쿠웨이트와의 이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조별리그 첫 경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골이 몇 개입니까? 9개입니다. 쿠웨이트와 이 경기에서 9대 0으로 완승, 대승을 했다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사진 한 장에서 그대로 그 기쁨이 묻어나네요. 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TV로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키워드 광폭 행보입니다. 네, 기사 같이 볼까요? 냉전 이념 탓 남북관계 파탄, 윤 정부 직격.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냉전 이념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서 남북관계가 파탄이 된 것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직접 들어봐야겠죠. 구시대적이고 대결적인 냉전 이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할 때 이어달리기는 장시간 중단되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남북관계는 파탄나고 평화 대신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이어달리기가 중단 없이 계속되었다면 남북관계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남북은 공존하며 평화를 키웠을 것이고
언젠가 평화적인 통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네. 지금 딱 요 얘기죠. 이념 때문에 지금 남북관계 파탄된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일보는 여기 이게 윤석열 정부를 직격을 한 것이다라고 달았습니다. 그 이유, 이념. 네. 윤석열 대통령이 거듭 강조한 게 이념이죠. 이 윤석열 대통령 이념을 강조했던 목소리들 저희가 좀 모아봤는데요.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 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념입니다. 철진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입니다. 철진한 엉터리 사기 이념에 우리가 매몰됐고 자유민주주의와 네. 윤석열 대통령 사실 이념, 자유 굉장히 좀 강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이념 때문에 남북관계가 파탄된 거 아니겠느냐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 어제 퇴임 후 첫 상경한 자료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병욱 의원님. 예.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이건 작심하고 한 얘기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 동의합니다. 네. 네. 윤석열 대통령님의 이제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좀 옛날 시대 같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탈이념이라는 얘기가 나온 지가 한 30년, 40년 됐거든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체제 대결을 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완성을 하고 공산체제는 붕괴를 했고 그래서 소연방도 다 분리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제 정치 체제는 공산주의 체제가 있겠지만 경제는 다 이제 자본주의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베트남 모두 공산 체제지만 이런 와중에 공산 전체주의 또는 이념을 강조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아마 지금 젊은 층들은 이념 그러면 저게 뭐지? 방공교육을 받지 않은 우리 젊은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 겁니다. 이 남북 관계와 이념이라는 건 사실 보수 정권에서도 꾸준히 남북대화를 추진해 왔거든요. 박정희 대통령도 7.4 공동성명을 추진했고요. 노태우 대통령도 남북교류 협력법을 만들었고 특히나 러시아 수교도 했죠. 헝가리 수교도 했죠. 중국 수교도 했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도 노태우 대통령 때 한 겁니다. 소위 북방 외교를 한 정권이 보수 정권이었거든요. 그만큼 우리의 물건을 팔아줄 나라가 있다면 이념과 진영을 극복하고 우리가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통해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매출 신장, 경제 성장에 기여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 북방 외교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고속 성장이 가능했던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한미일 삼각 안보 또는 경제 이걸 추구하다 보니까 지금 북한이 러시아하고 중국 가까워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점점 남북 간의 대화가 멀어질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화될 것 같고 참 경제도 어려운데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걱정이 많으셨을 거고 아마 그 걱정을 어제 이렇게 토로하셨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작심하고 상경을 한 거다. 이거는 생각을 해서 일부러 얘기를 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볼까요? 네. 문 최근의 외교 행보 한반도 위기 키워 대통령실 평화 구걸 북핵 고도화를 초래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길 같이 좀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계 조작, 여론 조작, 수사 조작의 정점에 서 계시던 분이 다름 아닌 문 전 대통령이다라면서 구걸로 얻은 평화의 결과는 결국 북핵 고도화와 안보의 눈을 멀게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비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상식 실장님. 예. 지금 대통령실은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북핵이 고도화된 거 아니냐라는 지금 얘기를 또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나치게 균형 외교와 자주 외교 또 실리 외교에서 벗어나서 가치와 이념을 중시하는 외교 성향으로 지금 급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돌아서고 있고 우리 안보의 축은 물론 한미 동맹이 있지만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너무 자극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자극을 하니까 북한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중국과 러시아에 급속하게 밀착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김정은 푸틴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때 들리는 이야기로는 북한이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지 못한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지금 러시아에서 이전해 준다 만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나가자마자 이념을 외국에 나가셔가지고 이념 강조하시고 우리 국내에서도 철진한 이념을 계속 강조하시다 보니까 네. 지금 국제 관계에서도 파탄이 나고 또 평화가 파탄이 나면은 경제도 어려워진다. 평화가 곧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철진한 이념 정치가 이념 외교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또는 이제 남북 관계에 큰 파탄을 가지고 있다. 그 점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랜만에 평소의 스타일과는 달리 한번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소의 스타일과 다르다는 점은 또 확실하게 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평소에 문재인 전 대통령답지 않게 굉장히 좀 직격을 했다. 직접적으로 돌직구로 날렸다라는 느낌이 있는 건 사실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 중에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북한이 더 지금 러시아와 밀착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박성중 의원님. 예. 전반적으로 한번 저 앞에 두 분이 네. 문재인 정부의 입장만 대변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남북 관계를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번 대략 맥락을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1960년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달러 이하였습니다. 북한은 130달러 높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35,000달러, 저는 1,300달러입니다. 25분의 1 정도 됐습니다. 국격은 북한이 우리의 4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북관계 대결은 거의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지금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우선 비대칭 전략입니다. 그래서 핵을 개발하는 거, 미사일을 개발하는 거, 방사포를 하는 거, 그다음 SNS라든지 이런 심리 전략을 통해서 하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전체를 깔고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취해야 될 전략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나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어떤 진보 정부의 어떤 평화는 제가 보기로는 가짜 평화, 구글 평화였다. 그분들이 취한 게 첫 번째 정상과의 북한과의 어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과의 대화였습니다. 경기도지사도 100억 이상 들여서 북한하고 대화하려고 돈 들어가는데 공짜로 했겠습니까? 그것이 국을 퍼주는 어떤 그런 평화였다. 두 번째는 9.19 합의했지 않습니까? 군사적 합의에서 네. 서로 침략하지 않도록 했는데 북한은 14차례나 침략했습니다. 우리는 거의 침략하지 않고 대응만 한 2차례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DMZ에서 우리는 다 철수해서 GP도 철수하고 대전차 방어막도 철수하고 다 했는데 북한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런 관계를 본다면 참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말이 많지만 외교 관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하는 우리가 그 문재인 정부가 취한 것은 북한과 대화, 북한과 평화,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 그런데 그쪽 세력들이 우리한테 오겠느냐 결국 한미 일의 구축된 동맹 하에서 북방 해교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지금 마치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러시아와 중국이 좀 관계가 이완화되고 전체적인 소원화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들도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러시아도 대우크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중국도 이제는 자기의 어떤 경제적 관점, 여러 가지 어떤 미중과의 관점 이런 쪽에서 하는 것이지 한국과의 어떤 그런 거에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남북 대화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우리 자체의 이념을 확고하게 가지고 방어력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논점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 박성중 의원님 말씀은 그동안 그래서 우리가 손을 내밀었을 때 그들도 우리와 한 합의를 잘 지켰느냐 안 지키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문제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만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안보 경제는 보수다, 조작된 신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 얘기도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 이런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있는 그대로입니다. 안보랑 경제는 보수가 낫다? 이런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향신문 여기 위에 이렇게 적었죠. 현 정부를 향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일격이다. 한국일보는 아까 직격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경향신문은 일격이다. 어쨌거나 공격은 공격이다라는 거죠. 굉장히 저돌적으로 돌직구를 지금 날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안보 경제는 보수다. 이건 조작된 신화다라고 얘기한 이유. 최근에 감사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감사원이 뭘 발표했느냐. 청와대 국토부 등이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해서 통계 수치를 조작하고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을 했다. 이런 부분을 이 사실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고위직대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난 15일입니다. 불과 4, 5일 전인 거죠. 지금 이렇게 얘기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이번에 서울로 올라와서 직전 마이크를 잡고 본인 목소리로 반박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김수철 원장님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는 한 줄로 요약을 한다면 통계 조작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더 잘했어. 이건 진짜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 부분을 들을 때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네. 문재인 정부 때 국가 부채가 400조가 넘게 증가를 했거든요. 저는 네. 그 통계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사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과정들에서 뭐 소득이 증대하거나 이렇게 했던 부분들은 다 어떻게 보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번 돌아보면 김현미 장관께서 그때 뭐 문정부 들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10몇 프로 올랐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참여연대가 50몇 프로가 늘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뭐냐면 통계를 조작해서 자기 정부의 성과를 포장하고 하는 것만큼 국민들을 배신하는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러한 부분들은 그 당시로서는 뭐 약간 뭐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 네. 이건 후세대에게 큰 짐을 물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잘못된 통계에 의해 가지고 정책을 펼치게 되면 그 정책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례가 소득주도 성장 실패했고요. 임대차 3법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통계에 출발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그 정책으로 이어졌고 실패했다 이렇게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고용률이 높았다 이렇게 하면 그 통계조차도 유경전 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네. 잘못된 통계에 기초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 또 자기가 잘했다고 자아자찬식으로 올리고 있는 상태가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그 남북관계에 대해서 좀 못 드린 게 있는데 사실은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현재의 문제가 냉전 이념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평화 이념, 철진한 평화 이념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남북 관계를 오판하게 됐고 네. 또 결국은 지금도 눈에 선하지만 2020년 달에 그 남북 공동 연락서가 폭파되는 걸 보셨지 않습니까? 북한은 달면 먹고 쓰면 뱉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비대칭 전략이 핵이라고 하는 전략이 엄청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가 뭐 진보가 뭐 안보를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는 남북 관계가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봤는데 뭐 2020년도에 GP 총격 사태라든가 19년도에 해안포 사격이라든가 그리고 그 어떻게 하면 오죽하면 VIP가 있는 용공에 무인기를 보내는 게 북한 아닙니까? 결국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와서 이념 타령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상황 인식이 잘못된 판단과 정책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식 실장님. 예, 방금 무인기 뭐 도발 이야기하셨는데 그 무인기가 북한을 우리나라 상공을 침범하도록 놔둔 게 지금 정부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상의 실패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인정합니다. 그래서 네. 정권이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심판을 받았다 이거죠. 자, 통계 조작의 문제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공직에 있어봐서 특히 경찰 같은 경우에 범죄 통계가 얼마나 다루기 어렵고 예민하고 복잡한 것이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수사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 이건 이제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기사에도 정보를 편집하고 이게 취사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통계도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과 부합되는 통계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편집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조작했다, 왜곡했다 하는 것, 이거는 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22명이나 검찰에다 수사 요청을 했는데 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새롭게 새 상품을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계속 전 정부의 실정이라는 옛날 상품을 계속 내다 파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지금 말씀에서는 일단 문재인 정부 때 경제가 썩 좋지 않았던 거는 인정한다. 하지만 그래서 심판을 받았고 하지만 통계 조작은 아니다. 라는 말씀인 거네요. 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지금 좀 포인트를 볼 부분은 사실 저희가 앞서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소 스타일상을 봤을 때 뭐 SNS로 뭐 조금 반박을 한 적은 있어도 직접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직격, 일격이란 표현도 썼습니다. 이렇게 반박한 적은 없는데 이번에는 직접 서울로 상경을 해서 작심하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병욱 의원님, 예. 앞으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걸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에 대해서는 생각이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때 남북 관계가 엄청 안 좋았습니다. 북한이 ICBM 쏘고 그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도 불사하겠다 얘기를 한번 했었을 거예요. 그 와중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즈음이었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남북 대화를 가동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남북한 단일팀도 구성을 하고 단일팀 구성 안 되는 팀은 또 오게끔 하고 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의 올림픽으로 만들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전쟁의 위험을 극소화시킨 그런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면 이 안보 문제가 결국에 전쟁의 위험을 낮추는 거거든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남과 북의 이 갈등 구조를 위험을 낮춰서 남과 북이 평화스럽게 경제활동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안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보수 정권에서의 안보는 어쨌든 북한을 눌러서 쉽게 찍소리 못하게 하는 이걸 안보로 생각하는데 사실 진정한 안보는 평화체제의 영원한 구축이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남북 문제여서 못 참고, 그러니까 남북 문제이기 때문에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이란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남북 문제를 포함해서 앞으로 계속 전면으로 나올 거다라는 말씀이신 건지. 저는 뭐 전직 대통령이 매 사안마다 전면에 나서는 게 썩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당신이 이제 5년 동안 재임했을 동안에 안보, 남북 관계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심과 나름 성과를 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특히 최근에 이제 북한의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는 이 안보리에서 사실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결의한 거 아닙니까? 그 안보리 국가 중에 하나가 러시아하고 중국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미국, 일본, 영국 이렇게 해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 게 유엔의 결의 사항인데 그 결의 사항을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어젠가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서 강력한 항의도 하고 네. 그래서 이거 유엔의 결의사항마저 무너질 수 있는 이런 어떤 국제 질서의 대변화 이 속에서 과연 가만히 있어서는 되겠느냐. 뭔가 남북의 평화를 안착시키고 교류를 촉진하고 때로는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네. 그 외교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한 말씀 하신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남북 문제였기 때문에 남북 문제 관련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각별하게 느끼는 바가 있기 때문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박성중 의원님. 예. 안보 경제는 보수다. 뭐 누구나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지나가는 소도 없겠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 안보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깡패들이 있습니다. 깡패들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분쟁 횟수가 적어서 안보는 우리가 잘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네. 깡패들도 먹을 것 주고 돈 주고 하면 깡패들 조용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북한이 과연 핵을 고도화 안 시키냐. 계속 핵을 고도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비핵 국가에도 핵 사용을 하도록 자기들 헌법 개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도화되는 뒤에서는 조용히, 앞에서는 조용히 있으면서 뒤에서는 고도화 시키고 어떤 대한민국을 적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철을 썼다. 그래서
위장된 평화, 이 안보도 결코 진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경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뭐 여러 가지 조작관계 나왔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여러 소득주도 성장, 그다음 기본 여러 어떤 최저임금제, 또 여러 어떤 부동산 정책, 또 중기나 대기업 정책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펀더멘털 기본 구조가 다 흔들렸습니다. 굉장히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작년까지 굉장히 내리막길을 가다가 이제 올해부터 다시 상승기를 올라가는 이런 측면을 본다면은 정말 전직 대통령이라면 전반적인 관점을 보고 판단하고 말도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그럼 생각합니다. 요것만 딱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 앞으로도 계속 등판할 것이다. 예, 뭐 자연인이기 때문에 저는 등판할 것으로 봅니다. 자연인이기 때문에 계속 목소리를 내고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네. 말씀을 하셨는데